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사 참된 인연이 어딘가에는 있는 터. 그런 줄도 모른 채 앞만 보며 살아가던 김진생이가 뜻하지 않은 신기한 일들을 겪으며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을 한 놀라운 인연을 만난다는 얘기 올시다. 그럼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부모가 사는 충북의 작은 고향집을 떠나 한양에 홀로 발을 디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전과 도자전에서 익힌 장사의 수완으로 몇 년 사이 자신의 상점까지도 낼 수 있었던 김진생이라는 자였어요. 그는 곧 공명첩까지 웃돈을 주고 사 양반의 신분까지 얻은 뒤에 드디어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보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뵈어도 그리 섭섭치가 않겠구만 그래. 그럼 아버지 어머니, 소자 아직 장가는 못 갔어도 나름 성공한 모습으로다가 얼른 찾아뵙겠습니다요. 라며 한약방에서 부모님 몸에 좋은 선물까지 사는 그였어요. 사실 김진생이가 아직 장가를 안 간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양에서 나름 좀 알아준다는 부잣집 박씨의 첫째 딸 선아낭자를 열렬히 사모해오고 있던 터. 언젠간 그녀와 꼭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봐온 것이었지요. 허나 여지껏 그 박씨 딸 선아낭자와는 별 얘기도 잘 못 나눠본 터 아직은 좀 자신이 서질 않던 김진생인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돈을 좀 더 모아야만 할 것 같은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홀로 고향 땅을 밟은 김진생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충북 땅의 미호 강변에 다다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년 만에 찾은 고향집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하지만 그랬기도 잠시 집으로 들어간 그는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글쎄 며칠 전 갑자기 쓰러져 누웠다면서 현재는 의식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며칠간 자신의 아버지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김진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아들 김진생이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버지의 정신이 어느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요? 그러자 겨우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 내 귀한 아들 진생이가 왔다더냐? 아니 근데 어찌 이리도 오랜만에 올 수가 있는 것이더냐? 어디 내 아들 얼굴 좀 보자. 깨어난 아버지와 눈물겨운 포옹을 한 김진생은 이후 아버지가 이어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조아린 채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이다. 살 날이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야. 얼른 진생이 네가 좋은 처자를 만나서는 예쁜 손주놈도 꼭 안아봐야 쓸 터인데. 아, 이것이 내 살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조금이라도 더 살 날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건강을 잘 챙겨볼 테니 좋은 처잔 절대 놓치지 말고 손주놈도 하루빨리나 다시 꼭 찾아와다오. 특히 네 건강은 더 잘 챙겨가면서 말이다. 알겠느냐? 이 말에 또 한 번 눈물로 고개를 끄덕이는 진생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사모하는 그 박씨집 첫째 딸을 떠올리며 마음속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하루 이틀 더 집에 머무르던 김진생은 부모와 인사를 나누며 또다시 눈물을 머금은 채 미호강변을 지나 한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한편 그 미호강변의 남쪽 어느 마을에는 숙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태어난 때부터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던 그녀는 수년간
어머니를 따라 한약방을 오가며 겨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것도 모자라 외동딸인 그녀였기에 이젠 홀어머니를 매시며 살아가고 있는 터였습니다. 헌데 말이 모시는 것이지 그녀의 어머니는 삼배나 무명천을 내다 팔며 가장 노릇을 해오고 있던 터. 그런 어머니의 일을 돕기는커녕 집안 허드렛 일조차 하질 않는 외동딸 수키인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혼수를 마련하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강 건너 주마기를 나가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미호강변의 나룻배를 타야지만 제대로 도착할 수 있던 그 강 건너 저작거리에는 밤새 켜진 호화로운 등불에서부터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수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 충분한 것이었지요. 잔심부름에서부터 국밥 내젓는 일까지 온갖 찬일에도 마냥 즐겁기만 한 수키였습니다. 헌데 이런 딸내미가 시집갈 생각은 않고 고된 일을 하며 좋다라고만 다니니 괜한 걱정으로 잔소리만 입에 달고 사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넌 아침부터 나당길 거면 이부자리라도 좀 개놓을 일이지. 어찌 집안일은 뒷전인데다가 주변 정리는 왜 또 그 모양인 것이여?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그래갖고 어디 괜찮은 남정네가 널 쳐다라도 봐준다는 것이야? 으이구 창피스러워서 말도 더 안 나오네. 이런 어미의 말이 한참은 따가울 만도 한 것인데 한창 일 나갈 준비에만 여념이 없는 수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강 건너갈 나룻배의 시간대가 이제 막 코앞에 닥친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넌 또 저놈의 뒷간문은 왜 허구한 날 열고 다니는 것이요? 고놈의 냄새 때문에 내 문 좀 닫고 다니라니까는. 어디 내 말은 똥구녕으로 듣는 것이요? 이에 수키는 후다닥 저고리만 여민 채로 냅다 자린문을 향해 뛰는 것이었어요. 엄니가 닫아주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그리고 그놈의 남정네 얘긴 그만 좀 하셔. 내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여간에 엄니도 오늘 하루 욕보시구랴. 라며 또 뒤통수로 날아오는 호통을 피해 강가로 뛰어가는 수키였습니다. 사실 연화에겐 나룻배를 제때에 타야만 하는 또 다른 아주 큰 이유가 있던 터였어요. 그것은 바로 매번 같은 시각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최도령이란 남정네 때문이었습니다. 강 건너 주마길도 사실 그 최도령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여지껏 불평 없이 해오고 있던 터였지요. 겨우 나룻배 안으로 발을 들인 수키는 곧 제 자리에 앉아 맞은편 최도령을 바라봤습니다. 헌데 그 순간 수키의 눈과 딱 마주쳐버린 최도령의 눈빛에 수키는 마냥 볼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처자는 그 매번 보던 보찜이 어디로 간 건가? 어디 뒷간에라도 놔놓고 나온 것이오? 나룻배 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하며 묻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간 아차 싶은 수키였습니다. 아차. 내가 아까 뒷간을 오가다가는 깜빡 잊고 놔놓고 나왔구만 그래. 이놈의 속은 왜 그리도 아침마다 요동을 쳐대는 것이라더냐. 뭔 놈의 냄새는 또 그리도 심한 건지. 에휴. 이런 한탄 섞인 한숨을 내쉬며 최도령을 또 바라보는 수키였어요. 저 최씨 오라버니와 시한수 읊으면서 꽃길이나 거닐면 소원이 없건만은 어째 이 배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저 오라버니도 분명 이 배를 기약 없이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지. 헌데 나룻배 사공이 또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자는 보따리가 없어도 뭐 그리 허전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지. 그 허리에 찬 예쁜 것엔 뭐 귀한 것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가? 사공의 뜬금없는 물음에 가만히 제 복주머니만 내려보는 수키였어요. 그리고는 곧 대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던 복주머니인데요.
이걸 갖고 댕기면 매번 복이 들어와 줄 것도 같고, 여기에다가 비상금 몇 푼씩이라도 넣어놓고 다니면은 그냥 마음이 든든해서 말입니다. 매일 뱃삭을 이 복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도 몰랐는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사공이었습니다. 최도령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실실대며 웃다가는 그 복주머니를 또 한 번 쳐다보는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 복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 좋겠구만. 그럼 어디 그 예쁜 처자한테 갈복이 나한테도 좀 들어와 줄라는가? 근데 복도 사람 보고 들어온다던디 처자는 그래도 받을 복이 좀 넘쳐나는가 보네. 그 주머니가 아주 두둑해 보이니까 말이오. 허나 그런 복은커녕 주막 여는 시간이 코앞으로 닥친 터 주모한테 혼이 날 것도 걱정이 됐던 그녀였기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뛰기 시작하는 숙희였어요. 어차피 최도령은 내일도 볼 수 있는 것이었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그녀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늦어버린 숙희였지요. 이에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던 그녀가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척 주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런 주모가 글쎄 평소처럼 혼을 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물 좀 길어와서 가마솥에 부어야 쓰겄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일하거라. 이런 주모의 친절한 말씨에 어안이 벙벙한 숙희였어요. 하지만 눈앞에 떨어진 일들에 쉴 틈이 없었던지라 그런 주모의 바뀐 낯에 감격하기도 잠시 어느새 해가 저물고는 집에 갈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는 그 나루터에 또 발을 들인 숙희였습니다. 집으로 갈 때에는 보통 혼자 타는 배인 터 기력도 닿은 마당에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볼까 하는 그녀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아침마다 저랑 같이 타는 그 처자분이 맞으신지요? 최도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은 숙희였습니다. 아, 예. 제가 숙희인데요. 송숙희? 제가 그쪽 성함은 잘 모르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최창백이라 하는데 말이지요. 최창백이라. 가끔씩 나룻배를 함께 탄 손님 중에 최도령 해대길래 최씨라고만 알던 숙희였어요. 이에 남은 이름까지 알고 난 숙희의 입장에선 마치 최도령의 큰 부분을 알았다는 듯 마냥 뿌듯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의 모든 피곤이 강 건너 반대편 쪽으로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았지요.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이 나룻배에서 내리실 때 너무 급히 뛰어가셔서 말이지요. 제 말도 차마 듣지 못하시던데 그 배에서 내리시면서 이걸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해드리려고 여지껏 내내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 최도령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바로 복주머니였습니다. 허리춤에 꼭 붙들어 메어놨을까 싶어 일하는 중에도 내내 거들떠도 보지 않던 복주머니인 것이었지요. 그러니 아침에 잃어버렸을 줄은 전혀 알 턱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요. 제가 이걸 떨어뜨렸을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도령과 단둘이 탄 배에서 그것도 달콤한 말까지 섞을 수가 있다니. 이건 커도 엄청나게 큰 복이 들어왔다 생각이 드는 숙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잠시 최도령은 곧 뱃사공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숙희의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요즘 관아의 문제거리에 관한 얘기들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자신도 평소 관심을 뒀다는 듯이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숙희였지요. 그것들이 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건만은 최도령이 웃으면 따라웃기 바쁜 숙희였습니다. 그러다가는 최도령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돌려받은 복주머니만 매만지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도착한 배에서 내린 수키는 뒤돌아가는 최도령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얼마만큼 멀어지던 최도령이 갑작스레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히 가라며 손까지 흔들어주는 것이었지요. 이제 놀란 수키는 벌린 입을 다물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 시작된 어머니의 잔소리엔 아랑곳 없이 제 방구석으로 들어가자마자 복주머니를 꺼내들었어요. 아이고야, 어쩌다가 내 이런 걸 다 떨어뜨린 것이라더냐. 아, 아니지. 이건 분명 복을 내려주시는 천지신명이 하신 일이 틀림없는 것이요. 그것도 최도령이 딱 보도록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가? 정말 그 뱃사공의 말처럼 이런 복도 다 사람 보고 찾아온다는 것이 참말이었구만 그래. 라며 복주머니만 만지작대는 수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그 복주머니 안을 열어보는 것이었지요. 근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온갖 향내가 뒤섞인 꽃가루에서부터 아니 웬 어여쁜 꽃송이 하나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천일홍이 아니더냐. 그 꽃말이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라 하던데 어찌 나한테 이런 꽃송이를 다 넣어준 것이요? 설마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인가? 아니 어찌 이런 시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내 그 꽃송이를 꺼내든 수키는 하염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복주머니를 꼭 끌어안은 채 환한 미소로 단잠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또 이어지는 엄마의 잔소리였건만 별 인상을 찌푸릴 것도 없이 나루터로 향하는 수키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어제의 그 사랑 고백에 어찌 대답을 해줘야 할지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최도령의 마음을 받아주리라 다짐했건만은 이번만큼은 먼저 말을 걸어올 것이라 내심 기대하는 수키였어요. 그리고는 그 나룻배 위에서 만난 최도령의 모습에 수키는 살짝 미소만 내보인 채로 자리에 가만히 앉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그 천일홍까지 줬는데 말이지. 내가 그 먼저 고맙다라 말하는 건 좀 모양이 빠지지 않느냐 말이여. 그래, 그러니께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 참는 자에겐 왜 복이 온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날따라 최도령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 평소보다 더 수키에겐 눈길조차 주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 복주머니를 돌려줬으면은 지금쯤 말을 걸어줘야 마땅한 것이 아니던가. 아니 어찌 내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결국 강 건너에 도착해버린 나룻배에서 더욱 고민만 이어하던 수키가 배에서 내린 최도령한테 슬쩍 다가가더니 참다 못한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도령님, 제가 어제 이 복주머니를 열어봤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최도령이 다정한 눈빛을 보이더니만 아, 제가 찾아드린 건 말씀이시군요. 근데 어찌 그 안을 열어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이때였어요. 순간 그 최도령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는 웬 여리여리한 팔 두 짝이 수키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오. 그 말에 최도령의 등 뒤에서 배시시 얼굴을 내보이던 어린 처자가 방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 오라버니가 올 때까지 네,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누구셔요? 순간 당황한 표정의 수키가 최도령을 바라봤어요. 대체 이 어린 처자가 누구인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어제 왜 그 혼자 다니는 처자한테 복주머니를 주워줬다 하지 않았소. 지금 그걸 돌려받고도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수키를 또 한 번 바라보는 최도령이었어요. 왜 그 복주머니 안에 든 것이 다 제대로 있답니까? 제가 어제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었거늘
어째 못 빠진 거라도 있는 것이요? 그러자 최도령의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수키가 아, 아닙니다요.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요. 라며 뒤돌아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뒤로는 그 어린 처자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니, 내 여린 마음만 이리 흔들어 놓고는 어찌 저리도 남일처럼 말하는 것이더냐? 그리고 저 가시네는 대체 누군데? 나한테 할 말은 왜 바로 못한 것이냐고. 라며 이런저런 생각에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수키였습니다. 헌데 주모는 그런 수키를 혼내긴커녕 그냥 가만히만 놔두는 것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수키의 귀가 닳도록 욕지거리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일을 마친 수키는 또 어둑해진 나루터에 발을 들였어요. 그려. 분명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 것이여. 그러니 내일 아침엔 무조건 그 최도령님의 고백에 내라도 먼저 답을 해줘야 쓰겄다. 내한테 무슨 하고픈 말이 더 있던 것 같기도 했는데 말이지. 그래, 그런 가시네는 그냥 상관도 하지 말아보자꾸나. 이에 다시금 기운을 낸 그녀가 홀로 나룻배를 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제 방에 들어앉아 그 복주머니에 든 꽃잎과 꽃가루를 죄다 꺼내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래 어째 그 향내로 효과 좀 본 것이야? 딸내미 방문을 슬쩍 열어젖힌 엄니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이에 놀란 수키가 갑작스레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효과라니요? 그것이 뭔 말이다요? 그러자 방에 들어선 엄니가 말을 이었어요. 네가 뒷감만 갖다 나오면은 그 냄새가 하도 나는 것이 내가 그 향낭하라 그것들을 넣어놨다는 거 아니겠느냐? 거 향기 좋기로 소문난 천일홍 꽃잎에다가 약재며 뭐며 꽃가루를 잔뜩 넣어줬는데 아 그걸로 재미 좀 본 것이냐고. 이 말에 복주머니를 바라보던 수키가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뭐요? 아니, 엄니. 지금 그것이 뭔 소리다요? 아, 요것이 다 엄니가 넣어놓은 것이란 말이요? 라며 급기야 울먹이기 시작하는 수키였어요. 그러자 살짝 당황한 엄니가 아 그렇다니까는 근디 넌 갑자기 왜 울려고 그런다냐?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것이요? 네 몸뚱아리 냄새 좀 살짝 걱정해줬기로써니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울 상인 것이요? 아다 네 몸냄새 좋으라 한 건디. 그러자 참다 못한 수키가 대청마루로 나앉았습니다. 결국 최도령의 고백이란 한낱 연기와도 같은 것이었으니 그 새까맣게 타버린 빈 가슴 속에 허탈함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시 쓰고 소설 쓰고 혼자 할 건 다 했구만 그래. 그럼 그렇지. 내한테 무슨 복이 들어올 것이 있다고. 아이고, 엄니. 이윽고 다음 날 아침이 된 뒤에 눈물 자국을 겨우 지워낸 수키가 축 처진 어깨로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이젠 최도령을 볼 낯도 없었건만은 그래도 주막일은 거르지 말아야 했던 터였어요. 그리곤 이젠 그 강 건너 다른 처잘 봐버린 이상 괜한 상심할 일을 만들진 말아야겠다 다짐하는 수키였지요. 그리고는 최도령이 탔는지 말았는지 다른 쪽 먼 산만 바라보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시 말씀 좀 묻겠소이다. 어째 이 배에서 매번 뵙는데 말이죠. 잠깐 인사라도 나누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인데 저는 고심이라 하오. 그쪽 성함은 어찌 되시는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성명하자며 방긋 웃는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는 친절히 대답해주는 수키였더랬지요. 이에 나룻배를 타고 내리는 매일마다 그 고심이란 총각과 함께 나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뭔가
속 깊은 대화인 듯도 싶은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주마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맘 편히 할 수 있던 숙희였습니다. 그간 어찌 그 고심이란 산을 한 번도 못 본 것이었는지 그저 나룻배 위에서 한쪽만 바라보던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숙희를 바라보던 주모가 놀라운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냥 쉬고만 앉아있을 거면 이젠 네 엄니한테 그만 오시라고 전하거라. 저번부터 오셔가지고는 너 잘 좀 부탁한다면서 떡하고 옷감을 잔뜩 챙겨주셨는데 어찌 너한테 뭐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근데 이젠 좀 잔소리 좀 해야 쓰겠으니 아니 엄니한테 이젠 그만 오셔도 된다 이르란 말이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숙희였어요. 그리고 그런 엄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옷 만드는 일도 힘이 들 터인데 집에서 듣는 잔소리만으론 헤아릴 수 없던 정말 깊다랗고 넓다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주마기를 관둔 숙희는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룻배를 탈 일도 자연스레 없어진 것이었지요. 헌데 그 고심이란 청년과는 과수원 정자에서 만나거나 어디 목 좋은 냇가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원대로 그 고심 청년과 혼인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고씨의 집안은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으로 그런 사정까지 미처 다 알지 못한 숙희는 모든 것이 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홀어머니와 함께 시댁이 있는 한양으로 이사를 하여 신혼생활을 이어하던 어느 날 남편 고심에게 뭔가를 궁금해 묻는 숙희였어요. 근데 그 나룻배에서 절 보고 어찌 한 번에 반했다는 거요? 어디가 그렇게 맘에 든 것이었소? 그러자 환히 웃으며 답하는 고심이었습니다. 아, 그땐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내가 배를 탈 때마다 진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러다가 딱 부인한테서 나는 걸 알고는 글쎄, 그 얼굴에 홀딱 반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향기가 말입니다. 아직까정 내 코 근처에 묻어있는 것 같다 안 합니까? 이 남편의 말에 숙희는 괜시리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는 여지껏 챙김을 받기만 했던 어머니께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는 숙희였지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꽤 흐르던 어느 시점,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숙희가 매일 밤 고심을 하던 그때였어요. 그 혼인한 딸의 모습에 충분히 안도를 해서였을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글쎄 편안한 미소만을 남긴 채로 저 세상에 먼저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슬픔에 매일 밤을 눈물로만 지새우던 숙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고씨마저 세상에 나돌던 전염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만 것이었지요. 그 충격으로 말수까지 적어져 버린 숙희였건만 고씨의 시댁에서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자식놈까지 앗아갔다면서 급기야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따리 하나만 품에 안은 채로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숙희였지요. 그리하여 그 한양 땅 근처를 맴돌기만 하는 그녀였습니다. 한편 한양집으로 돌아온 김진생은 하루빨리 그 부잣집 박씨의 맏딸과 친분을 다져보려 이래저래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헌데 하루 종일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만 급기야 한강에 물이 있는 대로 불어나서는 커다란 홍수가 나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언덕 너머 집들이 지붕만 내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돼지와 닭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본 김진생은 놀라 입을 다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저 멀리서 왜 나녀자의 형상이 거센 물살을 따라 떠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무 판자 하나에만 몸을 의지한 채로 눈을 감은 채
하염없이 떠내려오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저 것은 분명 사람인 것 같은데. 얼른 건져내거나 볼 일이렸다. 순식간에 강으로 몸을 던진 김진생은 그 여인이 의지한 나무 판자를 잡아챈 뒤에 간신히 강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여인을 흔들어 깨웠건만 별 반응이 없는 가운데 그녀가 안고 있던 보따리를 열어보는 김진생이었습니다. 헌데 그것을 보자마자 뒤로 낮아 빠지는 그였어요. 하이구야, 이것이 무엇이다냐. 어서 애 울음소리가 난다 했더니만은 어찌 이런 갓난아이를 용케도 안고 있었구만. 다시금 여인을 흔들어 깨우려는 김진생이었건만 맥박을 짚어보고 코에 귀를 갖다 대도 전혀 숨을 내쉬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나무 판때기만을 붙든 채로 이미 세상을 떠버린 것이었지요. 주변을 수소문해 의원을 불러온다 해도 핏기 없는 그녀를 살릴 방도는 분명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여인의 상황을 관가에 알린 김진생이었건만 곳곳에 홍수 피해가 너무도 막대했던지라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해하는 수 없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김진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핏덩어리를 어디 하나 맡길 데도 없으니까 말이지. 근데 어찌도 일이 귀여울 수가 있더더냐. 이만큼 이쁜 아이는 내 생전 처음 보내 그려. 그런 아이를 마냥 내려보고만 있던 김진생은 갑작스레 생긋 웃는 모습에 홀딱 빠져서는 그냥 본인이 직접 보살피기로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당장 그 박씨집 맏딸과 혼인도 하기 전에 생판 모르는 사람의 자식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나 역시나 생각대로 갓난아이를 돌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도 새파란 총각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다룰 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진생은 아이를 돌봐줄 처자를 찾아다니기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삭시 부족하다거나 다른 조건만 따지고 드는 처자들의 실망스런 마음을 안고 뒤돌아서기가 일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불쑥 김진생의 집으로 찾아온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보따리를 들고선 그녀는 마을 이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왔다면서 자신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자처하는 것이었지요. 제 이름은 송숙희라 하옵니다. 오래전 홀어머니와 살다 혼인을 한 뒤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전염병으로 남편까지 떠나보낸 터였습니다. 헌데 그 시댁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던 터, 제 몸이 성치 못해 아이도 낳을 수가 없었던지라 그저 아이만 돌볼 수 있다면은 여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대로 저 또한 내리 사랑을 꼭 이어가 보고 싶으니까 말이지요. 전 돈을 벌 생각도 없거니와 그저 굶어 죽지만 않을 정도에서 아이만 돌볼 수 있다면야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요. 이 말에 별 고민 없이 수키의 청을 받아들인 김진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면서도 뭐 하나 책잡을 일 없이 매번 아이를 웃게만 하는 그 처자의 모습에 김 씨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함께 나들이도 나가고 셋이 다정한 모습으로 둘러앉아 저녁밥도 먹으면서 서로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랬지요. 그리고는 새해를 맞이한 어느 때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김 씨는 얼른 고향집에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는 김 씨였어요. 무엇보다 어여쁜 처자와 손주놈 보기만을 원하고 계신 타였으니 이번에는 어찌 내려가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그런데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제법 괜찮은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아버지가 꼭 소원이라 말씀하셨거늘 저기 저 처자와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럼 무엇보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 길로 수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김씨였지요. 한마디로 자신과 혼인하기로 약조한 여자인 것처럼 해줄 수 없냐는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우고 있는 아이는 마치 함께 낳은 자식인 양 혼인 전에 미리 낳아버린 것처럼 얘기해 줄 순 없는지 그 생각을 물었더랬지요. 그러자 이에 흠칫 놀라는 수키였건만 잠시 후 흔쾌히 그 부탁을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아니 마치 사이 좋은 새 식구인 것처럼 그 충북의 고향집으로 내려가 김 씨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곳이 충북의 그것도 미호강변 근처라는 것에 깜짝 놀라는 수키였습니다. 자신의 옛 고향집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 그럴 만도 한 것이었지요. 이 말에 김진생도 함께 놀라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그럼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얘기로군요. 정말 신기할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소이다. 그리고는 김 씨의 고향집에 들르자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다냐? 너가 드디어 어여쁜 처자를 만나 손주놈까지 데려왔단 것이더냐? 아이고 이런 경사가 세상에 또 어딨다더냐? 내 손주놈 좀 안아보자. 얼씨구나 이놈 이뻐서 어찌할꼬. 이런 모습에 김 씨의 어머니도 기뻐하며 눈가에 눈물을 닦고만 계신 것이었습니다. 손주놈을 안고 있는 아버지도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들 노부부는 밤새 김 씨를 대견해 하는 것도 모자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도 웃고 떠드는데 지칠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리도 예쁜 처자를 만난 것이요? 정말 내 아들이라지만 대견하다 대견해. 근데 혼인도 하기 전에 어쩌다 그 손주놈을 먼저 낳은 것이요? 얼른 혼인식부터 빨리 올려야 할 텐데 말이지. 그러자 아들인 김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예, 저도 빨리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낳은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리 말도 없이 데려와 너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자 이 말에 손사래를 치는 김 씨의 아버지였어요. 죄송하긴 이 애비의 소원이었던 건 둘째치더라도 내 아들이 가족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집안 경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어찌됐든 혼인식을 하고 나면 내 여기 있는 논밭 가정 일부 팔아 내 살림 장만에 보태줄 것이니 요즘 돈 벌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도 그리 큰 걱정은 말거라. 이 말에 김 씨는 더더욱 슬픈 생각이 드는 건 어찌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서라도 사실을 말한다는 건 아버지가 더 놀라 쓰러지실지도 모를 일이었기에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논밭을 파신다고 해도 그 액수는 한양에선 그저 작은 보탬 정도만 될 것이었기에 그런 아버지의 호의가 아린 가슴을 더욱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없는 살림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눈물을 쏟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다시 한양으로 올라온 김 씨는 그 처자와 원래대로 어색한 사이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김 씨가 장터를 거닐던 그때 이제서야 혼기가 차오른 박씨집 맏딸이 김진생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몇 마디 말을 걸던 김 씨의 모습에 박씨의 맏딸도 방글방글 웃기만 하더니 김진생에 대한 좋은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날로 이들은 그렇고 그런 남녀 사이로 점점 좁혀져 가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싹 트는 동안에도
김 씨는 어떤 고민 하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후에 김진생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자신의 집과 좀 떨어진 곳에 별채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수키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네, 어쩌면 이날이 올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건 아닌가 싶은데 말이오. 그건 저 박씨 집안의 맏딸과 내가 연을 맺는 일이었기도 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한번 해봤소이다. 내가 박씨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저 별채에 좀 아이와 같이 가 있으면 어떨까 싶소. 내가 미리 말하지 않은 것들을 갑자기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그냥 있는 대로 다 말했다가는 괜한 의심만 살 것이 분명할 테니 말이오. 내 몸종 하나를 꼭 붙여줄 테니 좀 낯설더라도 거기서 좀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나도 사람들 눈에 안 띌 때 잠깐이라도 들러 안부를 묻도록 하겠소이다. 이런 김 씨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던 처자는 살짝 고개를 들더니만 하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박씨 집 맏딸과 교제를 이어가던 김 씨였건만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면 그 처자와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뭔가가 죄스럽고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외로움과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먼 위엔 마을에서 찾아온 한 남정네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 아내를 강물에 떠나보내고 자식마저 잃은 터 그 슬픔을 못 이긴 채 거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수년 전 그 홍수가 났을 때의 일이었다는데 그런 남정네의 사연을 전해 들은 김진생은 이제 와서 아내와 자식을 찾으러 다닌다는 그가 살짝 뭔가가 의심스럽기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혈육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나름의 기쁜 마음으로 그 남정네를 찾아갔습니다. 내밀히 얘기를 듣고 왔기에 그냥 한 가지만 묻겠소이다. 당신이 잃어버렸다는 그 아내가 어떤 인상이었고 그 홍수가 났던 당시엔 뭘 입고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가 있으시겠소? 그러자 자신의 아내가 입던 옷과 얼굴의 특징, 그리고 그 아내가 당시에 안고 있던 보자기의 무늬까지 모두 상세히 털어놓는 남정네였어요. 이에 그때의 그 여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던 김 씨는 그 똑 떨어지는 남정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차로 김 씨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니, 그럼 당신이 내 부인을 묻어주었다는 것이오? 그럼 내 애는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내 애한테 날 데려다 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 애비가 보러 왔다 당장 알려주란 말이오. 이에 김 씨는 별 고민 없이 그 사내를 별채에 사는 아이와 처자한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정네는 그들을 보자마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아이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은 처자에게서 눈을 떼질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이 살짝 의아하기도 한 김 씨였건만 처자가 아이를 안아들자 그제서야 아이한테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리도 많이 큰 것이 놀랍구만 그래. 어찌 내 아이를 이토록 잘 키워준 것이 당신이란 말이오? 아, 그건 여기 강씨 선생님께서 키우시는데 전 그냥 거들기만 했을 뿐이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너무 이쁘기만 해서 말이지요. 그러자 김 씨를 한번 슬쩍 쳐다보던 남정네가 곧 다시 처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은혜를 정말 어찌 갚아야 될까 싶은데 말이오. 네, 오늘 저녁에 잔치상이라도 차려 그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데 어찌 우리 술 한 잔이라도 기울이면서 향후 일을 함께 도모해보는 건 어떠시겠소? 오늘 저녁 내 저쪽 저작거리에 있는 주막에서 때맞춰 준비를 하고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오시길 바라오.
내가 묵는 곳도 거기이니 내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이런 남정네의 단호한 태도에 처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김 씨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김 씨가 그리하라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처자도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 난 남정네는 제 묵는 곳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그 주막에서의 만남 이후 자신이 아이의 생부라는 이유로 남정네는 곧 그 별채에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함께 살기를 청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그 처지를 안 김진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됐든 아이 아버지를 만났으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구려. 당신만 좋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볼 테니 일단 이 아이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보시오. 네, 몸종을 시켜 종종 소식을 듣고 있을 테니 말이오. 하지만 이런 부탁을 하고 난 김 씨는 뭔가의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처자와 아이가 눈에 밟히기라도 한 듯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뭐가 됐든 김 씨는 곧 박 씨 집 맏딸과의 혼인식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대략 일주일여가 흘러간 그때였어요. 그 별채에서 처자와 아이를 돕던 몸종이 갑작스레 김 씨의 집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울며 불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놈이 술만 퍼마시더니만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는 글쎄 숙희님께 덮치려 드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숙희님이 용케 쫓아내시더니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계셨는데 다음 날이라도 제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또 좀 잠잠한 것이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 숙희님께선 주인님이 걱정하실지 모른다면서 그저 조용히만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놈이 더한 난리를 치더니만 이젠 아이한테까지 손찌검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리고는 말리던 저를 내쫓아버리더니 지금은 어찌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런 몸종의 말에 기가 막혀하던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머슴 둘을 불러 함께 별채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 길로 별채에서 남정네를 내쫓아버린 김진생은 처자와 아이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가에 알려 그 사내를 벌주려고도 해봤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남정네는 얼마 전 부임한 이 고을의 사또와 친인척 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윗 고을에 살 때만 해도 더한 행패를 부려온 자로 유명했건만 자신의 매형이 있는 이 고을로 내려와서는 아이의 마음을 먹고 술만 퍼마셔온 것이었어요. 이에 고을의 사또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남정네를 잡아들일 수는 없다며 고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터 이젠 그 남정네가 보복을 하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고 있단 것이었어요. 이에 별채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처자와 아이의 한숨만 짓고 있던 김진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연유를 알지 못한 채로 걱정만 해주는 박 씨의 맏딸이었건만 그런 그녀의 속 깊은 모습에 김 씨는 결국 그간에 다잡고 있던 마음을 열고 처한 모든 상황들을 빠짐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 씨 맏딸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한 것이었어요. 그럼 그놈의 남정네가 또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군요. 그렇소. 내 이놈을 어찌 벌해야 할지. 이전에 내가 건진 그 여인네한테도 손찌검 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지요. 이 얘기에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박 씨의 맏딸이
걱정 말라면서도 전하는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믿고 물증을 찾았다는 말로 관가에 일러서는 그 남정네를 불러들이란 것이었어요. 이리하여 관가로 불려진 남정네는 마냥 고개만 빳빳이 든 채로 귀찮다는 말만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도 물증이 어디 있냐며 김씨를 따져 묻기에 바쁘기만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팔도 관찰사님 납시오. 순간 관가 안이 고요해지더니 대문이 활짝 열리며 그 기품이 당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팔도 관찰사가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홍수 재해 때부터 이 고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세히 듣고 있던 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아내를 강가로 밀었다던 사내가 있다 얘기를 듣고 왔다. 자, 어디에 있느냐? 그 이름을 방가역이라 들었거늘. 그러자 한쪽에 엎드려 있던 그 턱수염의 사내가 몸을 움찔하더니 벌벌 떨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사또가 고개를 들더니 포졸들을 시켜 그 방가여기를 일으켜 세웠어요. 계속 내빼기만 할 방가여기였기에 사또 자신이라도 이를 바로 알려 괜히 튈지 모를 불똥을 막아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익히 들은 그 얼굴과 똑같구만 그래. 어찌 내가 목격자의 얘길 다 듣고 온 것인데도 또 할 말이 있다더냐? 그렇다면 확인을 더 해보고 결정을 내릴 터 지금이라도 이실 찍고 할 경우엔 그 죄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주겠다. 그러자 고개를 들어 마치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내던 방가여기가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니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제가 잘못하였습니다요. 그냥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번엔 사또를 바라보던 관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던 사또의 얘기도 많이 듣고 온 터였소. 일전에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길래 내여지껏 주시를 해오고 있던 터. 백성이 어려움을 토로해도 증거가 없다며 귀찮아하질 않나 지은 죄가 있었던들 매형 매제라는 허울로 보호해주기만 바쁘다는 얘기에 내 기가 차 이리도 직접 내려온 것이외다. 어찌 사또 당신 또한 할 말이 있으시겠소? 그러자 사또 또한 고개를 한번 들어보이더니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엎드려 있기만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여봐라. 여기 이 관가에서 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나올지 모르니 온갖 문서를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사또의 행각을 엄히 다스릴 예정이니 당장 이 자를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남은 이들을 안심시키는 관찰사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은 뒤에 김 씨는 박 씨의 맏딸을 만나 이 상황을 얘기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자 그리 됐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 하던 터였는데 그 관찰사는 제 조부모님의 제자로 익히 우리 집안과 오래 교류를 해온 터였습니다. 오라버니가 하시는 걱정을 진작 눈치로 알고 그 남정네의 과거를 알아봤더니 글쎄 자신의 아내한테도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쓴 것이온데 뭐가 됐든 오라버니께서 안심하셨다니 이제야 제 졸인 맘도 좀 풀어지는 듯 하옵니다. 정말 다행이옵니다. 이 말에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은 듯한 김진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오라버니의 속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감히 제가 충언을 드리자면 오라버니의 운명은 이미 그 맘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처자와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요. 저에게 처음 그 얘기들을 꺼내놓으실 때 오라버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저도 확신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야말로 김씨 오라버니로 인해 산 사람들이거늘 진정한 가족도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제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드셔서 이젠 걱정 없이 그저 만수무강하며 편안히 사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라며 눈시울이 한없이 붉어지는 박씨 맏딸이었습니다. 이미 김씨의 눈에서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터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얼싸하는 채 한동안 그곳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후 그 처자에게로 달려간 김씨는 그 남정네가 잡혀간 소식을 알린 뒤에 자신이 느껴온 진실된 마음을 상세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수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 진심으로 사모해왔던 마음을 알리기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들은 한 집에서 살기로 정하고 나서는 몇 달 뒤에 혼인식을 치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하여 이들 세 식구는 아리따운 새한복을 입고 김씨의 고향집을 찾아갔어요. 그 길에서 김씨는 이제서야 어엿한 아내가 된 수키와 딸내미를 바라보며 한없이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번엔 진짜 부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지? 그때도 뭐 실수 하나는 없었지만 말이오. 그러자 김씨 부인이 환한 미소를 보이며 화답했어요. 아, 그땐 아내인 척하는 것만도 좋았어서 나름 좀 정신이 없었다지만 지금은 진짜 부부가 된 마당에 뭔 실수할 일이 있겠소? 우리 애가 잘 크는 건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만을 걱정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또 뭘 바랄 것이 있겠소? 이때 앞서 걷고 있던 딸내미가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엄니? 저기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입니다. 네, 먼저 뛰어가도 될까요? 이에 그러라고 동시에 대답하는 김씨 부부였지요. 그러고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보이는 그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한테서 나온 자식도 아니었거니와 사소한 운명의 끈으로만 묶여있던 한 여인이었거늘 이들과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데에는 김씨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누구든 그 진실된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바로 곁에 있다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네요. 그럼 여기까지. 다른 재미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